안녕하세요. 저는 어느새 50대가 된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20년 전쯤 저는 다시는 환자 곁에 서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제가 이 사연을 쓰는 이유는 그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새벽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사건이 있었던 건 제가 서른이었던 해 겨울이었죠. 그때 저는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 응급수술, 심정지 환자, 보호자들의 울음과 원망, 그런 것들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법한 5년 차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담당하던 환자 한 분이 갑작스럽게 상태가 나빠지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일이 생겼습니다. 차트를 다시 보고 기록을 보고 모니터를 돌려봐도 제가 빠뜨린 건 없었는데도 유가족은 간호사가 늦게 대응했다고 저를 지목하더군요. 병원은 처음에는 같이 해결해 나가자고 하다가 언론에 기사 한 줄이 나가고 여러 항의 전화가 오기 시작하자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유가족이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항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서현 씨, 그날 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건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 전체가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해요. 그 누군가가 제가 되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었어요. 실제 의료 가실 여부를 떠나 구조적인 문제와 인력 부족, 과도한 업무 강도는 환경이란 이름으로 묻혔고 제 이름만 문서와 회의록에 선명하게 남았죠. 유가족은 저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저는 공식적인 징계를 피하는 대신 자진 사직을 선택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었고요. 모든 책임을 저에게 전가하겠다는 선언 같더군요. 모두의 눈총을 견디지 못한 저는 결국 퇴사서에 서명하고 나왔습니다. 모든 짐을 싸서 응급실 뒤쪽 계단에서 서서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저는 다시는 환자 안 볼 겁니다. 다시는 누구의 생명을 제 손으로 책임지는 일 안 할 거예요. 어딘가에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내 목소리를 듣겠거니 하고 한 말이었죠. 그 말이 제 스스로를 묶는 쇠사슬이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그저 모든 게 싫어져 떠나는 거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던 것 같아요. 퇴사 전까지 저는 병원에 출퇴근하기 좋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 살았습니다. 서울이라고 하나 세련된 신도시와는 거리가 먼 그런 곳이었죠. 하지만 퇴사까지 한 마당에 환경을 완전히 바꿔보고 싶어서 근처의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어차피 사건이 있었던 병원을 떠나 다른 일을 알아봐야 했기에 굳이 그 동네에 계속 있을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솔직히 변덕만 아니라면 이사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허름하지만 조용한 동네였고 옆집 아주머니들이 김치도 나눠주던 곳이라 나름 정이 들어서 바쁜 와중에도 안정감이 들던 곳이기도 했죠. 무엇보다 서울치고는 새도 싸고 조금 좁아도 우풍이 적어 난방비가 덜 들어서 고향을 떠나 홀로 사는 저에게는 안성맞춤인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사건 이후로는 그 집까지도 안 좋은 기억과 엮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길 나가야 진짜 끝난 거야 라는 생각으로 서둘러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멀리 가지도 못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세 정거장 떨어진 동네로밖에 못 가겠더라고요. 그것도 서울 중심가에서는 더 멀어진 동네였죠. 워낙 새가 싸던 집에서 살았던지라 돈에 맞추려면 그 수뿐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서울 자체가 낯선데 더 낯선 동네로 가고 보니 조금 더 외로워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새로운 저의 미래를 꿈꾸며 어떻게든 적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새롭게 살아보려 하니 제가 뭘 할 수 있나 싶더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때부터 간호사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길 하나만 보고 살았던 제가 갑자기 다른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아침에 눈을 떠 멍하니 있는 시간만 길어질 뿐이었죠. 뭘 해야 할지, 뭐가 하고 싶은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택배 회사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고객님, 혹시 예전에 행복빌라 201호에 사셨나요? 거기로 택배가 잘못 들어갔나 봐요. 수취인 명의가 김서연 씨인데 거기 안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택배라는 말에 아마도 미국에 사는 동생이 보낸 물건일 거라고 짐작했어요.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가 있는 동생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면 동생이 미국에서 써보고 좋은 것들을 보내주곤 했거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집주인 아주머니께 전화해 새 세입자 연락처를 받아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기운이 조금 빠진 듯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아,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행복빌라 201호에 사시는 분이죠? 제가 전에 그 집에 살던 사람인데요. 제 앞으로 택배가 왔다고 하던데 집주인분께 전화번호 여쭤보고 연락드렸어요. 그러자 여성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이전 세입자분 앞으로 택배가 꽤 큰 게 왔는데 연락드릴 수가 없어서 기다렸어요. 진작 집주인분께 여쭤볼 걸. 선량한 목소리에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제가 이사한 줄 모르고 동생이 보낸 택배가 그 주소로 갔나 봐요. 제가 주말에나 근처 갈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때 찾아가도 될까요? 아마도 상할 물건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조금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네. 그런데 저희 집에 아이가 있어서 아이가 건드릴까 봐 걱정이 되네요. 최대한 빨리 오셔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못 오시면 제가 열심히 지켜볼게요. 오시기 전에 전화 주시면 제가 가지고 나가 있겠습니다. 그 작은 방에 아이까지 있다니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더 빨리 가지러 갈 수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그러자 여성은 조금 밝아진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그래도 시간이 안 되시면 주말 오후 3시쯤 괜찮으세요? 저도 그때 집에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저와 그 집 새 세입자의 첫 통화였습니다. 짧은 인사 끝에 예전 집이라는 이름으로 번호를 저장했고, 저는 약속한 주말에 집에 들러 택배를 건네받고 돌아왔죠. 가면서 아이가 있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 과자와 음료를 조금 사서 건넸고요. 며칠 동안 물건을 맡겼으니 그 값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현관문 앞에서 만난 새 세입자는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미인이더군요. 창백해 보일 정도로 하얀 피부에 여리여리한 몸집이 약해 보였죠. 목소리도 작고 힘이 빠진 것처럼 들려 더 그렇게 보이더군요. 저를 향해 웃고 있었지만 문 뒤에 있는 아이를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고요. 그런데도 작은 배려를 덧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우편물이 또 오면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통화이자 마지막 만남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다시 연락할 일이 있으리라곤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 일이 일어난 건 한겨울 새벽 2시였어요. 날짜까지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1월 14일, 눈이 약간 오던 밤이었거든요. 그날은 유난히 잠이 안 와 뒤척이다가 새벽 1시 반이 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던 것 같아요.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새벽 2시가 조금 넘어서 휴대전화가 거칠게 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새벽 2시에 전화? 진동이었지만 반복되어 울리니 잠이 달아나 눈을 비비며 휴대전화 화면을 봤습니다. 발신자는 예전 집이라고 떠 있더라고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지?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치더군요. 이 시간에 다시 연락할 일이 없을 텐데 잘못 눌렀나? 그러면서도 혹시 급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죠. 병원에서 일할 때는 전화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많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는 건 큰일이라는 인식에서 받았던 것 같아요. 여보세요? 제 질문에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건 제가 알던 성인 여성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말도 못하고 울음을 삼키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당황해서 휴대전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겨우 말을 잇더군요.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안 움직여요.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일어났는데 엄마가 넘어져 있어요. 아주 어린 아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는 장난 전화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 끼어드는 게 맞는 걸까? 내 환자를 지키지 못하고 밀려난 내가 이런 일에 나서야 하는 걸까?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아이가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말하더군요. 아줌마,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여기 전화 이거 초록 버튼 누르니까 아줌마 나와서 제발,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순간 머리가 쭈뼛 서는 것 같더라고요. 살려주세요. 응급실에서 수도 없이 들었던 그 말이 다시 제 심장을 때리는 느낌이었죠. 상황을 정리해보면 아이가 119에 전화할 줄은 모르니까 그저 눈앞에 보이는 초록색 버튼을 누른 것이고 그 버튼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전화로 재다이얼해주는 버튼이었던 겁니다. 그게 낮에 통화한 저였던 거였고요. 그런 상황이 머릿속에 펼쳐지자 제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전에 입이 먼저 떨어지더라고요. 이름이 뭐야? 그러자 아이는 다시 한번 울먹이면서도 씩씩하게 대답해 주었어요. 민재, 윤민재. 최대한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저는 아이에게 당부하기 시작했죠. 민재야, 아줌마한테 전화 잘했어. 지금 엄마 옆에서 전화 들고 있지? 아줌마가 지금 전화를 잠시 끊었다가 다시 전화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지? 아이는 조금 머뭇거리더니 응, 이라며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동시에 휴대전화의 긴급통화를 눌렀습니다. 제 폰에는 119가 즐겨찾기로 저장돼 있었거든요. 간호사 일을 하면서 생긴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퇴사한 뒤에도 지우지 못했던 거죠. 119와 연결되는 동안에도 저는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119입니다. 어떤 사고이신가요? 전화가 연결되자 저는 자동으로 응급실 시절의 말투로 돌아가더라고요. 땡땡구 땡땡동 행복빌라 201호고요. 성인 여성 30대 추정, 의식 수준 저하 또는 의식 소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화 받은 건 5살짜리 아이인데 엄마가 바닥에 쓰러져 있고 호흡이 불규칙하다고 합니다. 구급차 바로 출발시켜 주세요. 저는 예전에 그 집 살다 이사 간 사람인데 저도 10분 안에 도착 가능합니다. 119 대원은 침착하게 되물었습니다. 신고자분 성함과 연락처 좀 부탁드립니다. 김서연이고요. 전화번호는 013-123-4567이에요. 아이랑은 계속 통화하면서 집으로 갈 예정입니다. 구급대 도착 전까지 상태 확인하면서 가겠습니다. 저보다 먼저 도착하시면 기도 확보부터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119의 예전 집 주소를 불러주고 신고를 마친 뒤 저는 다시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재야, 아줌마가 119에 신고는 했고 아줌마도 집으로 가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지? 엄마가 숨을 쉬어? 배가 움직이는지 잘 볼래? 민재는 제 전화를 받은 채로 엄마의 상태를 잘 살펴주더라고요. 잘 모르겠어. 배는 움직이고 엄마 입에서 이상한 소리 나. 그 말에 저는 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경우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달려가는 동안 숨이 차오르면서도 저는 민재에게 질문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민재야, 엄마 얼굴색은 어때? 다른 때보다 하얀 것 같아? 입술이 파랗진 않고? 머리나 이런 데 피는 나지 않아? 조금 새하얘. 저는 제 몸이 떨리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옷을 아무렇게나 걸쳐 입고 열쇠와 지갑을 집어들고 집 밖으로 뛰어나와 달리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예전 집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10분 안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요. 한겨울 새벽 공기는 살을 애는 것처럼 차가웠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걸 느끼면서도 저는 수화기를 귀에 바짝 붙인 채 뛰었습니다. 민재야, 아줌마가 지금 달려가고 있어. 혹시 집에 다른 어른은 없어? 혹시 곧 119 아저씨들이 민재네 집으로 갈 건데 119 아저씨들이 가면 문 열어줄 수 있겠어? 없어. 우리 집에는 엄마랑 나 둘이뿐이야. 근데 나 문 열 줄 알아. 아이를 달래기 위해 저는 최대한 안정된 목소리로 말하면서 계속 달렸어요.
괜찮아, 민재야. 구급대 아저씨들도 가고 있고, 나도 가고 있어. 민재가 아저씨들한테 문만 잘 열어주면 될 것 같아. 고작 5살인 아이에게 다른 걸 기대하기는 어려웠기에 최대한 빨리 가려고 했지만 이상하게 제자리 걸음을 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렇게 새벽길을 달리고 달려 예전 집이 있는 골목 입구에 들어섰을 때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들려 더 열심히 뛰었지만 말이죠. 빨간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골목으로 들어가 집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민재는 아저씨들이 왔다며 문을 열겠다고 했고요. 집 앞에 도착한 저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는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민재의 엄마를 들것에 실어 밖으로 나가는 중이었어요. 그 곁에서 울고 있는 민재가 보이더군요. 민재야, 아줌마도 왔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하며 민재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재는 제 품에 파고들면서 아줌마 라며 울더라고요. 민재의 엄마는 낮에 본 것보다 얼굴이 더 창백했고 입술이 살짝 푸르스름한 채로 구급대원들과 함께 집을 빠져나가고 있었죠. 엄마가 빠져나가자 민재는 엄마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민재를 데리고 계단을 내려가 구급차에 올랐고요. 구급대원이 바로 장비를 꺼내려는 순간 제 입에서 먼저 말이 나오더군요. 기도 확보 먼저 해주세요. 호흡 패턴부터 확인은 제가 할게요. 제 말에 구급대원은 민재 엄마의 머리를 살짝 뒤로 젖힌 뒤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민재 엄마는 숨이 아주 약하게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었고 기도가 완전히 막히지는 않은 상태로 의식은 거의 소실된 상태로 보였어요. 빠르게 맥박을 짚고 동공 반응을 확인하고 복부와 흉부 움직임을 보면서 저는 어느새 응급실 간호사 김서연으로 다시 돌아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혈압과 심전도를 체크하는 사이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달래며 응급실에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민재야, 엄마 지금 숨을 아까보다 더 잘 쉬고 있어. 아줌마랑 구급대 아저씨들이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엄마가 민재를 부르실 수 있어. 민재는 제 말에도 진정이 잘 안 되는지 울먹이며 묻더군요. 우리 엄마 죽는 거 아니야? 온몸을 떨며 묻는 민재를 저는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엄마 안 죽어. 우리가 열심히 도와주면 엄마 다시 눈뜰 수 있어. 민재가 씩씩하게 아줌마한테도 전화도 하고 상태도 알려줘서 도움이 많이 됐거든. 그 말은 민재에게 한 말이면서 동시에 제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죠. 넌 실패하지 않았어. 넌 또 한 번 할 수 있어. 이번엔 살릴 수 있어.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펼치고 1명이 상태를 기록하는 동안 저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동선을 도우면서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마치 퇴사서에 서명하기 전날까지 제가 하던 일이 다시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요. 아마 그 순간 제 얼굴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눈물이 민재와 민재 엄마를 위한 것인지, 이전 병원에 두고 온 제 환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지만요. 민재를 혼자 둘 수 없다는 생각에 아이와 함께 구급차에 동승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아이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19 대원도 보호자가 없으니 동승을 허락했지만 방해가 되면 안 되니 아이를 엄마에게 가지 못하게 하려고 안고 있었는데 정작 제가 더 안심이 되더군요. 아주 작은 아이의 몸이 저에게 따뜻함을 주는 것 같았어요. 구급차 안에서 민재 엄마의 상태를 지켜보며 민재의 손을 꼭 쥐고 있는데 아이 손은 작고 뜨겁고 떨렸는데 이상하게도 그 온기가 제 마음을 붙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그러진 못했는지 다시 묻더군요. 아줌마, 엄마 죽으면 어떻게 해? 나 혼자야? 우린 정말 둘뿐인데. 어린 나이의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표정으로 묻는 민재에게 저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지을 수 있는 가장 밝은 얼굴로 민재를 바라보았죠. 아니야, 엄마도 끝까지 싸우고 있고 우리도 도와주고 있어. 무엇보다 민재가 씩씩하게 엄마 곁에서 있어줘서 엄마가 힘을 내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기다려보자.
민재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줌마한테 전화가 간 거야? 나는 아무거나 그냥 눌렀는데 아줌마랑 우리 엄마랑 친구야? 아까 낮에도 그래서 우리 집에 온 거야? 아직 5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스럽더군요. 아이에게는 다소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민재야, 아마도 아줌마가 택배 때문에 엄마랑 통화를 했거든. 그런데 그 이후에 엄마가 다른 전화를 하지 않으셨나 봐. 그래서 민재가 엄마 전화해서 통화 버튼을 누르니까 그게 아줌마한테 연결이 된 거야. 민재가 너무 씩씩하게 잘한 거지. 아줌마한테 상황도 잘 설명해줬고 너무 용감하고 대단한 일을 한 거야. 제 말에 아이의 눈이 조금 동그래지더군요. 내가 용감했어? 그렇게 말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응, 민재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아줌마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구급차도 부를 수 있었잖아. 민재가 아줌마한테 똑바로 설명 못했으면 아줌마가 그냥 전화를 끊었을 수도 있었지. 그런데 민재가 엄마가 쓰러진 거 알려줬으니까 아주 용감했던 거지. 무서웠을 텐데. 아이는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한 건지 호흡기를 꽂고 누워있는 엄마를 바라보더군요. 저도 아이를 따라 누워있는 민재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우편이 오면 또 연락드릴게요. 배시시 웃으며 말하던 그녀의 배려가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단지 택배만 주고받은 사이였던 우리가 함께 구급차에 오를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지만 저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몇 분 뒤 구급차가 멈추었고 문이 열리더군요. 병원에 도착한 것이었죠. 구급대원들을 따라 내려 아이의 손을 잡고 응급실로 들어갈 때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서보는 응급실 입구를 보는데 심장이 뛰더라고요. 병원을 그만둔 지 3달여 만에 서본 그 자리에서 숨이 막히지 않고 오히려 깊게 쉬어지는 느낌이 들면서요. 수술복과 하얀 가운, 환자들의 신음, 스트레처 끌리는 소리, 귀에 익은 모든 것들이 씁쓸한 기억과 함께 밀려왔지만 말이죠. 겨우 침착함을 유지하며 아이 손을 잡고 들어가니 간호사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항상 제가 묻던 말이었는데 제가 들으니 낯설더라고요. 그리고는 구급대가 했을 말이었지만 습관처럼 환자 상태에 대해 전달을 했습니다. 아니요, 아이랑 같이 있던 사람이라 환자 상태 전달을 좀 도와드리려고요. 환자 이름은 윤지은, 30대 초반 정도로 추정되고요. 의식 소실 상태에서 발견, 호흡 약했고 맥박은 유지, 혈압은 구급대에서 측정했을 때 제가 환자의 상태를 침착하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고 간호사의 표정이 순간 바뀌더군요. 혹시 의료 쪽 근무하셨어요? 그 질문에 선뜻 대답이 나오진 않았어요. 예전에 응급실에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다른 병원 응급실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예전 사건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봐 저는 끝까지 제가 일하던 병원 이름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간호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아 주어서 고마울 정도였죠. 그러다 보호자 연락처를 아이 대신 적으면서 제 이름도 옆에 함께 쓰는데 혹시나 제 이름을 알아보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더군요. 아이에게 물어보고 민재 엄마의 이름과 제 이름을 하얀 용지에 나란히 적으면서 그런 복잡한 생각에 마음이 울렁거려 잠시 멈췄습니다. 죽어가는 환자를 구하지 못했던 제 이름과 살기 위해 적어야 하는 이름을 같은 종이에 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재를 위해서라도 민재 엄마는 다시 일어서야 하니까요. 의료진들은 민재 엄마를 살리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셨습니다. 제가 3달 전까지만 해도 수없이 반복하던 행동들이었죠. 그리고 급하게 검사까지 이어졌고요. 처음 발견했을 때보다 안정을 찾은 민재 엄마는 여전히 의식은 없었지만 민재는 엄마 곁에서 의젓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민재 엄마 윤지은 씨의 진단은 뇌동맥류 파열 직전 단계로 인한 의식 저하와 호흡 장애라고 하더군요. 조금만 발견이 늦었으면
완전히 파열로 이어져 회복이 어려웠을 거라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셨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놓였죠. 발견이 아주 빨랐습니다. 그 덕분에 수술 시기를 놓치지 않았어요. 환자분이 젊으시니 회복도 빠를 거라 기대됩니다. 아이가 어리니 꼭 일어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들, 씩씩하게 기다릴 수 있지?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민재를 바라보며 그렇게 말해주시는 의사 선생님 덕에 민재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금은 마음이 놓이는지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 순간 저는 긴장이 풀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크게 들릴 줄은 몰랐는데 제가 맡아왔던 수많은 환자들도 이런 마음이었었겠구나 싶어 마음이 일렁이더군요. 응급으로 시작된 수술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고 저는 응급실 앞 대기실에서 민재와 함께 시간을 버텼습니다. 민재는 5살 치고 아주 씩씩하게 새벽 시간을 버티더니 이내 제 무릎을 베고 대기실 의자에 누워 잠이 들었고요. 긴 기다림 끝에 몇 시간 후 수술복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나와 말씀하셨죠. 환자분 수술 잘 끝났습니다. 초기 회복 경과를 조금 더 봐야겠지만 후유증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빠르게 발견해 주신 덕이 큽니다. 그 말을 듣자 고개가 절로 숙여지더라고요. 덕분이라는 말을 들으니 그동안 제 안에 뭉쳐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풀리는 느낌이 들더군요. 내가 누군가를 살렸다고? 이번에는 제때 도착한 걸까? 잘했어, 서연아. 도망치지 않아서 민재 엄마를 살린 거야. 민재 엄마, 지은 씨가 완전히 의식을 회복한 건 수술 후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민재와 함께 오가며 필요한 것들을 챙기고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맞춰 지은 씨 곁을 지키며 민재와 함께 했고요. 어린 민재를 계속 병원에 둘 수 없으니 제 집에 가서 짐을 챙긴 뒤 민재네 집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 병원으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퇴사한 지 꽤 지났지만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는 몸이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서 어려운 일도 아니었어요. 민재는 엄마가 깨어나기까지 불안했을 텐데도 잘 견뎌주더라고요. 그러다 마침내 민재 엄마가 짧은 면회 시간이 허락될 만큼 의식을 되찾았죠. 민재 엄마는 산수줄과 여러 라인에 연결되어 누워 있었지만 다행히 눈빛이 또렷했고 민재를 알아보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민재 곁에 서 있는 저까지 알아보고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김서연 씨 맞죠? 그 말에 놀라 기억이 나는지 묻자 민재 엄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택배 가지러 오셨을 때 우리 민재 간식 챙겨주셔서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이를 챙겨주셔서 감사했거든요. 대부분은 그냥 택배만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인상 깊었나 봐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지만요. 저는 민재가 제 다이얼 버튼을 눌러 저에게 전화가 왔던 일, 그 덕분에 119를 부르고 곧바로 달려올 수 있었던 일, 그리고 수술이 잘 끝난 것까지 민재 엄마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재 엄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새벽에 정신이 혼미하면서도 어디든 전화 한 통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빌었어요. 그게 서연 씨한테 닿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아직 제 아이 옆에 있을 수 있어요.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 말은 제가 평생 들으며 살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를 잃은 뒤 그 자리를 잃고 스스로를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처럼 느끼며 3달을 버텼던 시간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그러던 제가 눈앞에서 회복해가는 한 사람이 건넨 감사 인사를 듣고 나니 제 안에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 민재를 데리고 나가는데 민재 엄마가 제 손을 붙잡더군요. 이 은혜 꼭 갚을게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민재가 용감하게 전화해줘서 곁에 있었을 뿐이에요. 다 민재 덕분이니 얼른 일어나셔서 민재와 행복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나오는 길,
민재 엄마와의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제 안에서 묻어두었던 큰일을 다시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전 병원에서의 의료사고 사건이었죠. 퇴사 후에도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공식적으로는 병원 측 과실 없음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제 퇴사를 자기 반성의 표시라고 포장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고, 유가족에게도 그렇게 설명했다고 들었죠. 저는 더 이상 싸울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 그냥 조용히 사라지려 했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다고 믿을 거야. 그런 체념 때문에 더 숨었고 달아나려 했던 거죠. 그런데 민재 엄마가 깨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일이 몹시도 그리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민재 엄마는 며칠 뒤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보며 기뻤거든요. 그게 좋아서 저는 민재와 병원을 오가며 그 곁을 지켰던 것 같아요. 수술 후 3주 정도 지나 구급차에 실려왔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환하게 웃으며 태어나기까지 민재와 민재 엄마 곁에 있었죠. 민재 엄마와 함께 집으로 가 제 짐을 챙길 때 그곳이 이제는 민재와 민재 엄마의 집이 되었다는 게 왠지 모르게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재 엄마가 어느 정도 회복되자 저를 집으로 초대하더군요. 제가 예전에 살던 그 집으로 초대받는다는 게 조금 웃기기도 했죠. 작은 케이크와 과일, 따뜻한 차를 준비해둔 민재 엄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 집 덕에 서연 씨와 인연이 되어 제 목숨을 살렸어요. 어린아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게요. 살려주신 거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잘 살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한 우리는 그 새벽 이야기를 하며 한참 웃었습니다. 민재는 옆에서 엄마가 쓰러져 있던 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훨씬 밝아진 목소리로 그래도 엄마 안 죽었지? 라고 말하더군요. 이야기 나누던 중 민재 엄마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근데요, 서연 씨, 예전에 응급실 쪽 일을 하셨다고 하셨죠? 그 질문에 제 얼굴이 조금 굳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5년 정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만뒀지만요. 방금 전까지 밝았던 목소리와는 다른 목소리로 대답했죠. 왜 그만두셨어요?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그 질문에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환자 사망 사건, 병원의 태도, 제 이름에 찍힌 낙인, 그리고 다시는 환자를 보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이야기까지 모두요. 민재 엄마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그건 서연 씨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론 돌아가신 분은 너무 안타깝지만 이번에 제가 겪어보니 서연 씨 정말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셨을 것 같은데요. 민재 엄마의 말에 저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로 대답했어요. 사실 저는 응급한 환자를 돕는 일에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환자가 사망하고 그 책임이 제게 돌아오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도망친 거예요. 바보처럼 힘이 없다는 핑계로 말이죠. 그렇게 대답하는 저를 바라보던 민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도망치듯 나온 거예요? 그렇게 도망치고는 끝인가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치듯 이라는 그 표현이 가슴 깊이 파고들더군요. 저는 다른 말을 찾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민재 엄마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 씨, 그 사건 끝까지 싸워볼 생각은 없어요? 민재 엄마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혼자서요? 변호사도 제대로 못 구했고 병원이랑 저랑 싸우면 누가 제 말을 믿어줄까요? 유가족들도 저를 지목하고 있다는 생각에 자신이 없어요. 그러자 민재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말하더라고요. 이제 믿어줄 사람 있잖아요. 적어도 한 사람. 저요. 새벽 2시에 본인과 아무 상관도 없는 집에 뛰어와서 제 아이를 돌보고 구급대랑 함께 저를 위해 싸우던 사람을요. 그런 사람이 대충 환자 봤을 거다라고는 상상도 못하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죠.
민재 엄마는 그런 제 표정을 바라보다가 잠시 생각한 뒤 말하더군요. 제 친구 중에 의료소송 많이 맡는 변호사가 있어요. 어릴 때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거든요. 그 친구에게 이야기 한번 해볼래요? 생각지 못했던 말에 저는 잠이 확 깨는 듯 했습니다. 의료소송 변호사요? 제가 놀라자 민재 엄마는 다시 설명해 주더라고요. 네, 서현 씨가 원하신다면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증인은 못 되더라도 최소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옆에서 말은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 제안은 제가 그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편을 들어주는 제안이었습니다. 5년이나 근무했던 병원은 저를 조용히 치워야 하는 문제처럼 다뤘고 주변 사람들도 조심스러워하며 깊게 관여하길 꺼렸으니까요. 그런데 저를 잘 알지도 못하는 민재 엄마가 당신은 싸워볼 만한 사람이다 라며 제 편이 되어주겠다고 하니 그 말이 믿기지 않을 만큼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날 이후 우리는 함께 변호사를 찾아갔고 사건 기록과 차트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병원 측이 숨기려 했던 인력 부족, 장비 문제, 시스템 오류가 드러났고요. 몇 년에 걸친 싸움 끝에 법원은 병원 측의 구조적 과실을 일부 인정했고 저에 대해서는 직접적 과실 없음을 명시해 주었습니다. 그 판결문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나 정말 그렇게 나쁜 간호사는 아니었던 거지? 제 인생을 짓누르던 가장 큰 무게가 서서히 내려가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 과정 내내 민재 엄마는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제가 다시 약해지려 하면 옆에서 힘을 보태며 응원해주기도 했고요. 당신은 새벽 2시에도 뛰어나갈 사람이라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환자에게도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때도 그렇게 움직였겠죠. 서현 씨 같은 사람이 환자 곁에 있어야 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민재 엄마, 나 울면 안 되는데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나려고 해요. 그러면 민재 엄마는 웃으며 말하곤 했죠. 울어요. 그동안 모든 것. 이제부터는 참지 말고 다 울어요. 잘못한 사람이 아니니까 울어도 돼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그 말이 제가 앞서 말했던 인생의 큰 일이 해결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그 새벽에 울리던 전화 한 통이었죠. 시간은 흘러 그 새벽 사건으로부터 어느덧 20해가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다시 병원에 돌아갔을 때 처음에는 손이 떨리고 심정지 알람 소리만 들어도 숨이 막히는 것 같을 정도로 이겨내는 시간이 필요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새벽에 했던 것처럼만 하면 된다. 그 말을 믿으며 한순간 한순간을 버텨내려고요. 그러는 동안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고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민재와 민재 엄마가 함께 축복해 주었어요. 5살 꼬마였던 민재는 이제 25살의 건장한 청년이 되어 곧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재 엄마와 저는 이제 서로를 그냥 언니 동생이라고 부를 만큼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요. 혈연은 아니지만 그 새벽 이후 우리 셋은 사실상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제가 바쁠 때 민재 엄마가 저희 딸을 봐주기도 하면서요. 저와 남편 둘 다 야간 근무가 잡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지은 씨의 존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시댁과 친정은 멀리 지방에 있고 미국 교환학생을 다녀온 제 동생은 호주로 다시 유학을 떠나 가까운 곳에 친척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재 엄마와 민재의 따뜻함이 더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얼마 전 제 생일에는 민재가 직접 썼다며 카드를 건네더군요. 서연 이모, 제가 새벽에 울면서 전화했을 때 이모가 안 받았으면 엄마는 지금 제 곁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고아가 됐겠죠? 그때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모는 하늘에서 보내준 사람 같아요.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며 이모를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이모, 생일 축하해요.
앞으로 더 잘하는 조카가 될게요. 그 카드를 읽는데 또 한 번 눈물을 삼키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작은 꼬마였던 민재가 이렇게 성장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다니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요. 저도 종종 민재에게 말하곤 합니다. 이모도 민재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어. 그날 민재가 엄마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초록 버튼을 눌렀잖아. 그 전화 덕분에 이모는 도망치던 인생에서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거든. 그래서 이모가 민재에게 많이 고마워. 그러면 민재는 쑥스러운 얼굴로 웃으며 말합니다. 그럼 반반이네. 이모가 우리 엄마 살렸으니까 1점. 내가 이모 인생 살렸으니까 1점. 우리 둘 다 1점씩 먹고 시작하는 거야. 앞으로도 더 가까이 지내요. 그 말을 듣고 또 말할 때마다 저는 깨닫습니다. 그 새벽 전화는 누군가를 살려달라는 요청이었을 뿐 아니라 제 인생을 다시 살려달라는 요청이기도 했다는 것을요. 주변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그래도 아직 병원 일 하면 무섭지 않아? 또 비슷한 일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럴 때 저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무섭죠. 그런데 도망친다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도망치면 진짜 내가 나서야 하는데 하는 순간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 병원에서는 몇몇 책임자들이 자리를 옮기거나 징계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려고 쌓아온 건 아니었지만 잘못된 시스템과 책임 회피의 문화는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더군요. 그건 제가 경험한 권선징악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일하고 있는 것이 선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적어도 힘없는 약자가 억울함을 묻고 살아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된 셈이죠. 퇴근길에 종종 민재 엄마와 민재가 있는 집에 들러 저희 딸과 함께 저녁을 먹을 때 힘든 날이면 저는 민재 엄마에게 털어놓습니다. 언니, 나 오늘도 좀 무서웠어. 환자 한 명 상태가 급하게 나빠졌는데 예전 생각이 나더라고. 아직도 그렇게 긴장될 때가 있어. 그러면 민재 엄마는 웃으며 말합니다. 근데 또 해냈잖아. 어김없이 열심히 했을 테고. 환자도 무사하겠지. 이렇게 멀쩡히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있는 거 보면 알 수 있어. 수고했어요, 김 간호사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그 새벽을 떠올립니다. 그날 새벽, 울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던 5살 꼬마의 전화를 받았던 그 겨울이 추워지는 계절마다 더 자주 생각나거든요.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울먹이던 아이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10분 동안 골목을 미친 듯이 뛰면서도 제가 다시 응급실로 돌아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그 아이의 엄마를 살릴 수 있었고 그 아이의 엄마는 제 인생을 다시 살려주었죠. 그렇게 우리는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가족이 되었고요. 어쩌면 전화를 걸 줄 몰랐던 아이가 누른 통화 버튼이 우연히 제 번호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가 저희를 이어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기적 같은 인연이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은 그런 인연을 믿으시나요? 혹시 그런 인연과 함께 지내고 있다면 아마 저처럼 행운이 따르는 분이겠죠. 아직 그런 인연을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는 꼭 그런 인연과 마주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싶습니다. 서로 각자 먹고 사느라 어려운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하나 생긴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저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 새벽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던 아이의 전화는 한 사람을 구해달라는 요청이면서 동시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울리던 나도 다시 살고 싶다 라는 목소리에 대한 응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화 한 통을 붙잡고 골목을 미친 듯이 뛰어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다시 움직이는 과정에서 저는 잊고 지냈던 제 모습을 다시 마주했으니까요. 누군가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처음 간호사가 되었던 제 마음 말이죠. 민재 엄마를 살릴 수 있었던 그날 이후 제가 살린 것은 단지 한 생명이 아니라 한 아이의 미래였고 한 가정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서 청년이 되었고 저는 다시 응급실로 돌아왔고요. 우리는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가족이라 부를 만큼 깊게 묶여있죠. 돌아보면 저는 그 사건을 피해 도망쳤다고 믿었지만 그 새벽 전화는 어느 방향으로든 결국 제가 서 있어야 했던 자리로
저를 다시 데려다 놓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아이가 두려움에 떨며 눌렀던 그 작은 초록색 버튼이 정말 우연이었을까? 전화를 걸 줄도 몰랐던 5살 아이의 손끝에서 어떻게 하필 제 번호로 전화가 걸렸을까요? 그 순간 제 휴대전화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린 그 이유를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건 누군가를 살려달라는 기도였고 그 기도는 저를 향해 올린 것이었다고 말이죠. 그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섰고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할 수 있었고 다시 환자 곁에 설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인연을 믿으시나요? 때로는 아주 작은 선택 하나, 떨리는 손끝의 버튼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살려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새벽 이후로 믿게 되었어요. 세상에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운명처럼 서로를 끌어당기는 인연이 있다고요. 어떤 상처도, 어떤 오해도, 어떤 절망도 결국엔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다시 길을 찾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저는 이제 두려움을 안고도 다시 환자 곁에 서 있습니다. 때때로 무섭고 흔들리지만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그 새벽의 목소리가 다시 울립니다. 아줌마,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그 부탁이 저를 움직여서 저를 다시 살렸고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두려움보다 사랑이 조금 더 큰 마음으로 제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의 순간이 꼭 지나치기를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